안녕하세요. 12년차 형사전문 변호사 나유진입니다. 혹시 방금 이런 문자 받으셨나요? 귀하와 관련하여 경찰청에 송치되었습니다. 이 문자를 받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수백 명의 의뢰인분들을 만나보면서 이 순간이 얼마나 막막하고 두려운지 잘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잠깐 숨 한번 크게 쉬어보시고요. 그냥 하는 말 같겠지만 검찰 송치는 끝이 아니라 진짜 승부의 시작입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이 더 중요한 골든타임이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대응하시면 괜찮으니까 이 얘기를 한번 잘 들어봐 주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5단계 대응법만 제대로 따라하시면 결과를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의 판단과 검찰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특히 법원에 기소할지 여부는 검찰이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혹시라도 경찰이 놓친 부분들, 잘못 판단한 부분들이 없는지 검찰이 한 번 더 살펴보게끔 할 수 있거든요. 먼저 검찰 송치가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마친 후 두 가지 선택을 합니다.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불송치, 즉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요. 하지만 혐의가 있다고 보면 송치, 즉 검찰의 사건을 넘기죠. 여기서 중요한 건 경찰의 판단이 최종 판단은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느끼시기에 경찰이 검찰로 송치하면 검찰은 곧바로 법원에 기소한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검찰에서 사건을 한 번 더 챙겨보도록 의견을 개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되는 경우도 제법 많이 있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을 단계별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난 12년간 수백여 건의 송치 사건을 처리하면서 정리한 노하우니까 당장 막막하신 분들은 종이에 적어가면서 한번 들어봐 주세요. 첫째, 시간 확보하기입니다.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데요. 검찰 송치 문자를 받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할 거는 시간을 좀 벌어두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게 검사는 사건을 받자마자 바로 기소 결정을 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경험한 케이스 중에는 송치 문자를 받은 그 다음 날 바로 기소가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간단한 사건일수록 더 빨리 처리되는 경향이 있는데 폭행, 사기, 절도 같은 일반적인 사건들은 검사가 기록만 보고 바로 판단을 내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문자를 받은 당일 늦어도 다음 날까지는 반드시 해당 검찰청에 직접 전화를 거셔야 합니다. 전화를 걸어서 담당 검사나 수사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건데요. 인사를 하고 누구입니다. 송치 관련해서 제출할 자료가 좀 있는데 처분을 잠시 보류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고요. 대부분 검찰청에서는 이런 요청들은 받아줍니다. 왜냐하면 검찰 입장에서도 혹시라도 기소했다가 법원에서 무죄가 나오는 것보다는 한 번 더 기소 여부를 검토하는 게 낫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변호사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변호사가 의견서를 준비 중인데 며칠 좀 더 기다려 달라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확실하게 시간을 더 벌 수 있죠. 아무래도 변호사가 개입된 사건은 조금 더 신중하게 처리를 하는 경향도 있고, 둘째, 정확한 상황 파악하기입니다. 시간을 확보했다면 이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셔야 되는데요. 사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고소장도 공개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혐의 없음으로 끝나겠지 방심하시다가 송치 결정되었다고 문자 받으신 경우가 많을 건데 고소장부터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받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 때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도 정보공개 청구로 받아보셔야 하고요. 조서를 작성할 때 변호인이 입회했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보통 혼자 가셔서 대충 확인하고 날이나 하고 오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술한 내용이 내 의도대로 되어 있는지도 다시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의견서 준비를 할 수 있겠죠. 셋째, 검사를 설득할 자료 준비하기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검사를 설득할 자료를 준비를 할 차례인데요.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선처해 주세요 라고 뻔한 반성문 정도를 써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혐의 인정하실 때는 그러실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무혐의를 다투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정말 검사가 보고하고 싶은 자료인지 이 사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자료인지 이런 것들을 챙겨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의견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구체적인 반박 논리를 잘 담아야 하는데요.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른 해석이 가능한지, 법 적용에 문제는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좀 다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폭행 사건이면 정당방위의 가능성은 없는지, 고의였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다퉈볼 수가 있거든요. 제가 담당했던 사건 중에 사기 사건이 있었는데 경찰에서 단순히 돈을 받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기 혐의가 있다라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는데 당시 상황을 좀 따져가지고
이게 행위 당시에는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해가지고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가 있긴 했습니다. 넷째, 합의를 위해서 노력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혐의를 인정하시는 경우겠죠. 먼저 합의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단계에서도 충분히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혐의를 인정하는 마당에 기소 자체가 신분이나 직장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면 기소 유예 처분을 받는 것도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특히 검찰 단계에서 합의를 하시는 게 좋고요. 이때는 검사실에 합의를 좀 진행 중이니까 처분을 잠시 미뤄달라거나 형사조정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형사조정은 검찰청에 설치된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조정위원들이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를 한번 주선해보는 그런 절차인데 아무래도 당사자들끼리 직접 만나시는 것보다는 합의 가능성이 높죠. 물론 모든 사건마다 형사조정 절차를 거치는 건 아닌데 주로 경미하거나 경제적 피해 회복이 중요한 사건에서 이런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제가 예전에 명예훼손 사건을 한번 담당을 했었는데 피해자가 처음에는 절대 합의하지 않겠다고 하다가 형사조정 절차에서 결국에는 합의가 성사되어서 피의자가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된 적도 있었습니다. 조정위원이 양쪽 입장을 충분히 들어보고 합의점을 좀 찾아주는 게 중요하죠. 만약 피해자가 없는 사건이라면 뭐 사회봉사, 전문기관 상담, 재발방지 교육 이수 이런 것들도 좋은 방법인데 요즘에 뭐 몇십만 원 주면 그런 거 만들어준다라고 하는데도 많이 생겼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돈을 주면서까지 할 일인지 좀 의문이긴 해요. 근데 이제 음주운전이나 도박,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치료기관에서 상담을 받는 것도 중요하기는 합니다. 다섯째, 검사와 소통하기입니다. 변호사를 통해서든 본인이 직접 하든 검사가 어떤 부분을 이 사건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파악해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검사가 갖고 있는 의문을 해소할 수 있어야 좋은 결과를 얻는 거니까 뭐 이건 당연하겠죠. 또 혐의를 인정하시는 경우에도 피해 회복에 중점을 두는지 재범 방지에 더 관심을 갖는지 이 검사가 어떤 입장인지에 따라서 준비해야 할 자료가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변호했던 절도 사건 중에는 검사가 이 사람이 과연 절도를 다시 안 할 것인가에 좀 관심이 많았는데 그래서 어떤 절도도 이 도벽이라는 정신과적 질환에 의한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담 기록과 뭐 취업 계획서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했고 이 사안은 물론 이제 경미하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재반 사정 고려해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경험한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폭행 치사 혐의로 송치된 사건이었는데요. 경찰에서는 그냥 CCTV 영상 있으니까 의뢰인이 폭행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보고 그냥 이제 폭행 치사, 그러니까 폭행 때문에 사망에 이르렀다는 거죠. 이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어요. 근데 이제 CCTV 영상을 좀 더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밀기는 밀었는데 그것 때문에 사망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거예요. 실제로 사망을 한 거는 그 자리에서 사망한 게 아니고 피해자가 귀가하던 도중에 택시 안에서 사망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영상을 자세히 보니까 이 피해자가 이 피의자에게 달려드는 장면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밀치는 과정에서 이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법률적으로 치사로 위조할 수 없다 이런 의견서를 상세하게 제출을 했고 영상 전후 맥락을 좀 새로운 관점에서 설명을 했더니 검찰에서는 치사는 인정하지 않고 넘어져서 어쨌든 다쳤을 테니까 치상, 그러니까 상해에 이르렀다는 것까지만 인정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래서 폭행 치상으로 기소가 됐는데 아무리 봐도 이게 폭행이 인정되면 인정되지 치상은 안 된다고 좀 다투어서 법원에서는 이제 폭행까지만 인정을 해가지고 벌금형의 선고 유예를 했고요. 이처럼 이 CCTV 영상도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판단이 가능한데 만일 이걸 그냥 그대로 뒀다면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셨듯이 이게 검찰로 송치되었다고 끝난 게 아니고요. 경찰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사실을 밝힐 수도 있고 더 치밀한 논리로 승부하실 수도 있으니까 막연히 두려워하시기보다는 구체적으로 본인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단계를 차근차근 따라해 보시고요. 혼자 하기 어려우시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형사사건은 이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기회를 놓치면 나중에 재판에 가서 바로잡는 거 사실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점에 올바른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에 올바른 대응하실 수 있도록 변호사와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고요.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지금부터 진짜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우림 나유진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